남편 없이 애 키우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입니까? 주제 파악 좀 하란 말이야. 수많은 눈총이 쏟아지는 재단 심사장 미혼모 서윤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그녀에게 세상은 단 한 번도 따뜻한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 발버둥 칠수록 시린 바람은 그녀의 여린 어깨를 사정없이 밀어낼 뿐이었죠. 텅 빈 통장 잔고와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오열하며 마주한 비정한 현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이 마지막 기회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심사장 구석. 늘 서윤의 가게에서 말없이 도시락을 먹던 단골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인자하던 미소 대신 공간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압도적인 위험이 차오릅니다. 성큼성큼 걸어나와 죄인처럼 숨죽여 살던 서윤의 앞을 태산처럼 가로막은 노신사. 경악한 박 팀장 앞에선 그의 묵직한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던 그의 진짜 정체와 과연 이 침묵 뒤에는 어떤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인생 찐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봄 어린이집 강당은 유난히 북적였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아이들이 율동 연습을 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서윤은 객석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는데 문득 옆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자 등받이에는 민우 아빠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아이들 옆에는 어김없이 아빠들이 앉아 있었고 어떤 아빠는 카메라를 들고 어떤 아빠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풍경을 보다가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 의자가 자꾸만 눈에 밟혀서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민우의 차례가 되자 서윤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병아리 옷을 입은 민우가 무대 한가운데 서서 두리번거리다가 객석에서 엄마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서윤도 덩달아 웃음이 났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율동을 마치고 인사를 할 때 서윤은 두 손으로 힘차게 박수를 쳤고 그 박수 소리 속에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어린이집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민우가 서윤의 손을 꼭 잡은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둘이야?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순수한 궁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아이의 작은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이 따스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서윤은 그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걸음을 옮겼고 민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혹시 반찬 가게 사장님 맞으시죠? 저희가 내일 재단 행사에 쓸 도시락을 주문했던 업체에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40인분이 급하게 필요한데 내일 아침 8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40인분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려면 밤을 꼬박 새워야 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발표회 내내 서 있느라 다리도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에는 어느새 밀린 월세 고지서가 떠올랐습니다. 2달째 밀린 월세, 다음 주까지 내지 못하면 가게를 비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건물주의 통보가 생각났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맞춰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피곤함 따위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우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힌 뒤 서윤은 아이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는 곧장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밤 8시의 시장은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서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40인분에 필요한 쌀, 고기, 채소, 달걀을 수레에 가득 실었습니다. 수레가 너무 무거워서 팔이 떨렸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고 집까지 끌고 왔습니다. 좁은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서윤은 3개의 가스레인지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밥이 지어지고 한쪽에서는 고기가 익어갔으며 또 한쪽에서는 나물이 무쳐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서윤은 그걸 느낄 틈도 없이 계속해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칼질 소리, 지글거리는 소리,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3시 서윤은 40개의 도시락 용기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고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작은 칸마다 알록달록 담겼습니다. 계란말이, 소불고기, 시금치나물, 깍두기, 그리고 서윤만의 비법으로 만든 간장 양념 멸치볶음까지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서윤은 이 도시락을 먹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끼 식사일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담긴 상자들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서윤은 손수레에 도시락 박스 4개를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매서웠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재단 건물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탈 수는 없었기에 서윤은 직접 손수레를 끌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잠이 달아났고 손수레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장 뒷문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도시락을 하나씩 옮기는데 행사 담당자가 달려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서윤은 도시락이 무사히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후 도시락 뚜껑을 여는 소리와 함께 맛있다는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멀리서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돈이면 민우의 달아빠진 운동화를 새로 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거울을 마주한 순간 서윤은 말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은 눈, 갈라진 입술, 흐트러진 머리카락. 거울 속 여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윤은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아이가 깨기 전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서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도시락 하나가 어떤 사람의 식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날 재단 창립 기념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클래식 연주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행사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강 회장은 이 모든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등이 꼿꼿했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연신 인사를 건넸지만 강 회장의 표정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 앞에도 하나가 놓였는데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호텔 뷔페도 입맛에 맞지 않아 반쯤 남기는 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달랐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고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 회장은 무심코 수저를 들어 된장국을 한 숟갈 떠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혀끝에 퍼지는 구수한 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화학 조미료의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껏 끓여낸 깊은 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스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6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은 그저 빈민촌의 헐벗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든 된장국 한 그릇만큼은 끓여주셨습니다. 허름한 부엌에서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어오르던 그 국물 맛을 강 회장은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아무리 비싼 식당을 가도 그 맛을 다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박한 도시락 속 된장국에서 그 맛이 났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저를 들어 밥을 한 숟갈 떠서 국에 말아 먹었고 멸치볶음을 집어 입에 넣었으며 시금치 나물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강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남김없이 비운 것은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 회장이 옆에 서 있던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도시락 어디서 납품받은 건가? 비서가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원래 계약했던 업체에 사고가 나서 급하게 대체한 곳이라고 합니다. 작은 반찬 가게인 것 같은데 정확한 상호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허름한 잠바에 낡은 모자를 눌러 쓴 노인 한 명이 서윤의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정성 가득 엄마 손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갖가지 반찬이 담긴 통들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가게 안을 살피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손에는 주걱이 들려 있었고 뒤쪽 주방에서는 무언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노인, 아니 강 회장은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게. 서윤이 알겠다고 대답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강 회장 앞에 놓였습니다. 서윤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국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드시면 안 되니까요. 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요즘 세상에 처음 보는 손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밥을 먹는 동안 강 회장은 가게 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윤이 손님들에게 반찬을 덜어주는 모습, 아이업은 엄마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리라고 안내하는 모습, 가리고 계산할 때 거스름 돈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는 모습까지 화려하거나 세련된 구석은 없었지만 가게 구석구석에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손수레를 끌고 온 할머니 한 분이 멈춰 섰습니다.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굵은 걸 보니 폐지를 줍는 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안을 힐끗 들여다보다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서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남은 거예요. 어차피 버려야 하는데 할머니 드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공짜로 어떻게 받아? 서윤이 할머니의 손에 비닐봉지를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남으면 버려야 하는데 할머니가 받아주시는 거죠. 저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아끼는 거예요. 할머니가 서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굽은 등을 더 굽히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할머니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가게 앞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구석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밥 그릇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자리를 뜰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강 회장을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식사 다 하셨어요? 제가 밖에 나가느라 신경을 못 썼네요. 국물 더 드릴까요? 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배불리 잘 먹었어.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면서 강 회장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장사꾼의 능글맞음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홀로 왔습니다. 국밥을 먹기도 하고 반찬만 포장해 가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그를 그저 동네에 사는 친절한 할아버지 손님 정도로 여겼습니다. 강 회장이 누구인지 어떤 재력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강 회장은 서윤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에 담긴 정성, 손님을 대하는 진심,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씨, 그것들이 모여 이 작은 가게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강 회장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서윤처럼 꾸밈없이 따뜻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이 평소처럼 가게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서윤이 민우를 등에 업은 채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채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은 등에 업힌 민우를 달래면서도 손님 응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고단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눈부셨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 앉아 국밥을 기다리는데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달래는데 강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잠깐 봐줄까? 서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어떻게 손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려요. 부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손자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거든.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민우를 강 회장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고 아이는 신기한 듯 강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강 회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나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강 회장은 서윤의 가게에서 단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재단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서윤의 가게를 찾는 이유가 단순히 음식 맛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 회장은 서윤에게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켜봐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강 회장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지켜보기로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재단 건물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서윤의 앞길을 막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재단 건물 7층 사업지원팀 사무실에서 박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차기 대규모 급식 사업 파트너 선정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이 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12곳에 매일 점심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간 계약 규모만 8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박 팀장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박 팀장은 45, 재단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기획안의 참가 자격 조항을 꼼꼼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법인,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보유, 1억 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능 업체. 조건들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박 팀장의 미소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 조건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작은 업체들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죠. 박 팀장에게는 이미 점 찍어둔 업체가 있었습니다. 대형 케이터링 회사 만나라 푸드, 그곳 대표 황 사장과는 오래전부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며칠 후 시내 고급 일식집 룸에서 박 팀장과 황 사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싱싱한 회와 고급 사케가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 팀장, 이번에도 잘 부탁하네. 황 사장이 사케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번들거리는 얼굴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목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황 사장님. 자격 조건은 제가 알아서 맞춰놨으니까요. 다른 업체들은 서류 단계에서 다 걸러질 겁니다. 박 팀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믿음직하네. 계약 성사되면 약속한 대로 하지. 황 사장이 봉투 하나를 슬쩍 테이블 아래로 밀어주었습니다. 박 팀장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윤은 가게 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재단의 입찰 공고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복지시설 급식 사업 파트너 모집이라는 제목 아래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간 8억 원 규모, 이건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이 계약만 따낼 수 있다면 가게 운영이 안정될 뿐 아니라 민우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서윤은 밤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위생교육 수료증, 그동안 납품했던 거래처 목록, 그리고 자신만의 메뉴 기획안까지 정성껏 폴더에 정리해서 다음날 아침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민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버스를 2번 갈아타서 도착한 재단 건물은 높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사업지원팀 위치를 물어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박 팀장의 사무실 앞에 섰을 때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 폴더를 꼭 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팀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힐끗 올려다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서윤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식 사업 입찰건으로 서류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박 팀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윤의 소박한 옷차림과 작은 체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서류 폴더를 건네자 박 팀장이 대충 넘겨보았습니다. 채 30초도 지나지 않아 그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생 상태나 음식 품질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 번만 검토해 주시면. 박 팀장이 서윤의 말을 잘랐습니다. 잠깐요. 공고문 제대로 읽고 오신 거 맞아요? 참가 자격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법인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고문을 읽긴 했지만 그 조건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예외가 있을 거라고, 실력으로 증명하면 기회를 줄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건 알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한 번만 맛봐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지난번 창립기념 행사 때 저희 가게에서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박 팀장이 콧방귀를 뀌듯 웃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이 규모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위생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죠? 개인은 책임질 능력이 없잖아요.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 주방 한번 보러 오세요. 위생 상태는 어떤 업체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시피 노트도 준비했는데 메뉴 기획안만이라도 검토해 주시면. 서윤이 가방에서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을 꺼내려 하자 박 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윤의 등 뒤에 머물렀습니다. 서윤이 돌아보니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와서 데려온 것이었는데 잠깐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아이가 엄마를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사장님 자녀예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봐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아와 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이 규모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아프면 납품은 누가 하고 밤샘 작업은 또 어떻게 하려고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 폴더를 서윤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격 미달이에요. 다음에 규모를 키우고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오세요. 서윤은 서류 폴더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민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재단 건물을 나와 거리에 섰을 때 서윤은 한참 동안 높은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걸까요? 음식 맛도 정성도 노력도 아닌 오직 규모와 자본으로만 줄을 세우는 걸까요? 민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배고파? 서윤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서윤은 민우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각 재단 회장 집무실에서 강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올린 급식 사업 파트너 후보 리스트였습니다. 3개의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하나같이 대형 케이터링 회사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상하군. 강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창립기념 행사 때 그 맛있던 도시락을 만든 업체가 있었을 텐데 이 리스트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를 불러 물었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 도시락 납품한 업체, 이번 입찰에는 참여 안 했나? 비서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고. 재단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그 일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 지금 이 작은 가게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서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건물주 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배가 불룩 나온 체형에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인사를 건네려 하자 정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정 사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 사장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툭 던졌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급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행 월세 150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무려 30% 인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 기간이 아직 8달이나 남았는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사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도 알잖아. 요즘 이 동네가 얼마나 뜨는지. 저쪽 골목에 새로 생긴 카페 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내고 들어왔다고. 난 오히려 김 사장한테 싸게 해주는 거야.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전 개인 사업자예요. 한 달에 45만 원이나 더 내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재료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 사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김 사장, 솔직히 말할게. 이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이 자리 들어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보증금 1억에 월세 250만 원 낸다고 하더라고. 내가 김 사장 사정 봐서 먼저 기회를 주는 거야. 인상된 월세로 계약 연장할 거면 해, 아니면 2달 안에 가게 빼.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2달이라니요. 이 가게는 서윤이 민우를 낳고 나서 온갖 고생 끝에 일군 전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버텨온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안에 나가라니. 사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정갈 데가 없어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지만 정 사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임대료 인상 통보서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윤은 새벽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고 7시에 돌아와 민우를 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야 가게 문을 여는 생활이었습니다. 인상된 월세를 맞추려면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가게에 도착한 서윤은 출입구 앞에 쌓여 있는 커다란 자재 더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시멘트 포대와 철근, 벽돌이 가게 앞 보도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려면 그 더미를 돌아서 좁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서윤이 급히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가게 앞에 공사 자재가 쌓여 있는데 이게 뭔가요? 관리인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건물주 지시예요. 다음 달에 외벽 보수 공사한다고 자재 먼저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요. 그럼 다른 데 놓으면 안 돼요? 이러면 손님들이 못 들어와요. 저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정 사장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자재 더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분명 고의였습니다. 월세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가게 앞 상황을 보고는 불편해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 손님은 자재 더미를 넘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화를 내며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서윤의 얼굴은 나날이 헬쑥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정 사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가 자주 간다는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자재 좀 치워주세요. 이러면 저 장사 못해요. 서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공사 일정상 어쩔 수 없는 거야. 불만 있으면 법대로 해. 그 말을 남기고 정 사장은 차에 올라타 가버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라고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소송을 한다 해도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가게는 이미 망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서윤은 텅 빈 홀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매출에서 재료비, 공과금, 인건비를 빼고 남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 월세는커녕 가스비와 전기세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87만 원. 한 달 전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는데 순식간에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안방에서 나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안 자? 서윤이 황급히 스마트폰을 끄고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그냥 계산 좀 하고 있었어. 민우는 왜 안 자고 나왔어? 목말라서요. 서윤이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우가 물을 마시다가 서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한테는 티를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5살짜리가 엄마의 고단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유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힘들어. 민우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는 힘이 나. 자, 이제 자러 가자. 민우를 재우고 나서 서유는 다시 홀로 앉았습니다. 손에는 이번 달 가스비와 전기세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2장 합쳐서 38만 원. 고지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민우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가게 문이 열리고 허름한 잠바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으려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쌓인 자재 더미, 평소보다 한산한 홀, 그리고 눈에 띄게 수척해진 서윤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죄송해요. 요즘 가게 앞이 어수선해서 들어오시기 불편하셨죠? 강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밖에 저게 뭔가 공사하나? 서윤이 애써 웃었습니다. 네, 건물 보수공사한다고 자재를 쌓아놨대요. 조만간 치운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 사장이 자재를 치울 생각이 없다는 건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 앞에서 하소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밥을 먹는 동안 강 회장은 가게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벽에 붙은 손님 감사 쪽지들,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테이블, 그리고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는 서윤의 뒷모습. 예전과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면서 강 회장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다른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주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강 회장이 자재 더미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보수공사 자재라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걸 보니 적어도 일주일 이상 방치된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윤은 창밖을 내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님이 방금 건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건물주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를 악물게 되었고 새벽마다 눈을 뜰 때면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윤은 인터넷을 뒤지다가 재단 입찰 공고문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거라고, 자신 같은 사람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관련 법규와 조항을 검색하고 또 검색했습니다. 눈이 뻑뻑해지고 어깨가 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우대 조항, 동일 조건일 경우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완벽한 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근거는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다시 재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우를 이모에게 맡기고 홀로 갔습니다. 박 팀장 사무실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면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팀장이 서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격 미달이라고. 서윤이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팀장님, 공고문에 지역 소상공인 우대 조항이 있더라고요. 동일 조건일 경우 관내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3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해 왔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박 팀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서윤이 그 조항을 찾아낼 줄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비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 조항은 동일 조건일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애초에 자격 요건을 충족 못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서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서류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음식 품질만큼은 어떤 대형 업체에도 뒤지지 않아요. 박 팀장이 한숨을 쉬며 서류 더미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서윤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기회를 드리죠. 여기 있는 서류 다 준비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세요. 식품위생법 기준 시설 점검표 HACCP 인증 준비 서류, 최근 1년간 거래처별 납품 실적 증빙, 그리고 1억 원 규모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HACCP 인증은 대형 업체도 준비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것이었고 1억 원 이행보증보험은 담보 없이는 가입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모든 걸 준비하라니 사실상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너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준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준비가 되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박 팀장이 손을 내저으며 서윤을 내쫓듯 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류 목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서윤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HACCP 인증은 당장 불가능하니 대신 위생교육 수료증과 자체 위생점검 기록부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전화를 돌려 소액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처 납품 실적은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과 계약서를 밤새 정리해서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윤은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서류보다 강력한 증거 한 입 먹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윤은 민우를 재운 뒤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구상만 해두었던 새로운 도시락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복지시설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저염식 반찬, 아이들 입맛에 맞춘 영양 간식, 당뇨 환자를 위한 잡곡밥 세트까지 5가지 메뉴를 구상하고 레시피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 서윤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좋은 가격에 구하기 위해 상인들과 일일이 흥정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가게로 돌아와 바로 조리에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반찬을 만들고 맛을 보고 간을 조절하고 다시 만들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서윤은 완성된 시식용 도시락 5개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각각 다른 콘셉트의 메뉴가 담긴 도시락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자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단골 할아버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서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넨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새로 만든 메뉴 좀 맛봐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어서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시식용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 회장이 수저를 들어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어디 납품하려고 만든 건가?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재단급식 사업에 도전해 보려고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강 회장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은 좋아. 정성이 느껴지고 맛도 깊어.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강 회장이 한참 동안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야. 포기하지 마. 그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응원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가게를 나간 뒤 서윤은 다시 서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밤을 새워 완성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박 팀장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서윤은 서류를 안내 데스크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박 팀장은 퇴근 준비를 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대충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끈질기긴. 박 팀장은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잠시 생각하다가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던져버렸습니다. 휴지통에 정확히 들어가지 않은 서류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는 줍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이 사업지원팀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 몇 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굽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성 가득 엄마 손 반찬이라는 상호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서류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박 팀장의 빈자리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곧 출근할 박 팀장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렇게나 버린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강 회장이 버려진 서류를 발견한 그날 밤 서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민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식탁은 늘 초라했습니다. 남은 반찬 몇 가지와 김치, 그리고 따끈한 밥 한 공기. 그래도 민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시간만큼은 서윤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소풍이야. 민우가 밥을 먹다 말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알아. 도시락 싸줄게. 뭐 먹고 싶어? 김밥이랑 소시지랑 계란말이요. 알겠어.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윤은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밤중 민우가 갑자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잠결에 아이를 살펴보니
이마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체온계를 대자 39.2도.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야, 어디 아파? 엄마한테 말해봐. 민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배가 아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구토를 했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장염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는데 민우도 옮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일 틈도 없이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2시 응급실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서윤의 품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제발.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급성 장염이에요. 탈수가 좀 심해서 수액 맞고 하루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라는 말에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그나마 남은 단골마저 떨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아이 곁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잠든 민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윤은 가게 문에 붙일 안내문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하루 휴업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재단 건물에서는 박 팀장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직원 하나가 달려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팀장님, 아까 회장님이 사업지원팀에 다녀가셨대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가셨다고. 박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젯밤 쓰레기통에 버린 서윤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아무 말씀 없이 가셨대요. 근데 표정이 안 좋으셨다고. 박 팀장이 자리에 앉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대형 케이터링 업체 황 사장이었습니다. 박 팀장, 그 반찬 가게 여자 말이야. 확실히 탈락시킨 거 맞지? 이사회 전에 정리 좀 해줘. 박 팀장이 입술을 핥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박 팀장은 컴퓨터를 켜고 서윤의 서류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공식 접수 기록은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맡겨진 서류는 자신이 처리하기 전에 회장님 눈에 띄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윤의 가게 정보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휴업 중이라는 정보를 발견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됐어. 이걸로 끝내면 되겠군. 박 팀장은 급식 사업 심사 기준표를 열어 서윤의 업체 옆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영업 불안정, 운영자 개인 사정으로 휴업 이력 있음, 사업 지속성 우려, 미혼모라 육아와 병행 시 안정적 납품 불가 판단. 그 기록이 남겨지는 동안 서윤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자 통장 잔고가 떴습니다. 47만 원. 입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민우가 잠에서 깨어 서윤을 불렀습니다. 엄마. 서윤이 재빨리 표정을 추스르고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왜 민우야? 어디 또 아파?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파서 미안해.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짜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픈 게 미안하다니요.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바보야, 아픈 게 무슨 잘못이야. 엄마가 더 잘 챙겨줬어야 하는 건데. 민우는 그냥 빨리 낫기만 하면 돼. 민우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은 채 텅 비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민우가 퇴원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이모에게 맡기고 곧장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린 채로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휴업하는 동안 누군가 전기를 차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재료들은 모두 상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상한 재료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봉투, 두 봉투, 세 봉투. 며칠치 재료비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청소하고 환기를 시키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서윤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에는 소중히 아끼던 조리 기구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압력솥, 3년 전 가게를 열 때 샀던 칼 세트, 민우의 약값과 밀린 공과금을 내려면 이것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서윤은 중고 거래 앱을 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압력솥을 찍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아, 이 솥으로 밥을 지으면 누구든 내 밥을 맛있게 먹을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재단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급식 사업 파트너 선정 안건이 상정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자신 있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심사 결과 만나라 푸드가 모든 조건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를 단독 후보로 추천드립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팀장의 입꼬리가 올라가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받아봤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박 팀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강 회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윤이 제출한 기획안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왜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지?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그를 똑바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지 박 팀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의 질문이 떨어진 뒤 몇 초가 흘렀지만 그 시간이 박 팀장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박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업체는 규모와 안정성 면에서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법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최근 휴업 이력까지 있어서 사업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그의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휴업 이력이라. 며칠이나 쉬었나? 하루입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납품이 어렵다고. 하루? 강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회의실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하루 가게 문을 닫은 게 사업 지속성에 문제가 된다? 박 팀장, 자네 부모가 아픈데 하루도 못 쉬어본 적 있나? 박 팀장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 기획안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 메뉴 구성도 세심하고 영양 균형도 고려했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져. 그런데 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쓰레기통 옆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말에 박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 서류를 주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서. 확인을 못했다고? 강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 팀장, 이번 급식 사업 입찰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챙기겠네. 모든 지원 업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재심사를 진행해. 박 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만나라 푸드와 계약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번복하시면 번복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음식의 본질은 규모가 아니라 맛과 정성이야. 서류상 조건만 보고 줄을 세우는 건 내가 이 재단을 만든 취지와 맞지 않아. 모든 조건을 가린 채 오직 음식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게. 그 결과로 파트너를 선정하겠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라니 전례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결정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팀장은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황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겠다고. 수화기 너머로 황 사장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블라인드 테스트? 그럼 우리가 불리해지잖아. 박 팀장, 어떻게든 해봐. 안 그러면 그동안 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할 줄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팀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가게 청소를 마치고 텅 빈 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중고로 내놓은 조리기구가 팔리면 재료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성 가득 엄마 손 반찬 사장님이시죠? 재단 사업 지원팀입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재단이라고요? 분명 자격 미달로 탈락했는데 왜 연락이 온 걸까요? 저희 재단에서 급식 사업 파트너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업체도 참가 대상에 포함되셔서 안내드립니다. 서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격 요건 미달이라고 들었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소 딱딱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참가 여부는 사장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100인분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0인분이라니. 그것도 사흘 뒤에. 지금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재료를 살 돈도 없는데. 하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중고 거래 앱에서 연락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압력솥과 칼 세트를 합쳐서 15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팔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고작 15만 원과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를 합친 2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00인분 재료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서윤은 상인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단골로 거래하던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서윤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민우 엄마. 그렇게 힘들었어? 나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일단 외상으로 가져가. 나중에 여유될 때. 가파 정육점 사장님도 계란 가게 아저씨도 서윤의 사정을 듣고 외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서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시간에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은 밤잠을 포기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테스트용 도시락,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부드러운 나물 반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계란말이,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현미밥 세트 한 가지. 메뉴를 완성할 때마다 직접 맛을 보고 간을 조절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했습니다. 테스트 전날 밤 서윤은 주방에서 100인분의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100개의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윤은 가지런히 정렬된 도시락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도시락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 수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아침 서윤이 도시락을 손수레에 싣고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대형 트럭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길을 완전히 막고 있어서 손수레가 지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트럭 운전석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 재단까지 가려면 적어도 1시간은 잡아야 하는데 이대로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락 박스를 하나씩 들어 좁은 골목을 돌아 큰 길까지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박스에 25개씩 4번을 왕복해야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 도착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도시락 박스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보고 태우기를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아줌마, 어디 가요? 서윤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단 본부요, 제발. 좀 태워주세요. 급해요.
택시기사가 도시락 박스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요 트렁크 10개. 서윤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도시락을 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을 때 시계는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5분 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재단 행사장 뒤편에서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한 업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여자가 도시락 박스를 끌고 허겁지겁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시계는 9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이 테스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안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도시락 박스를 끌고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담당하던 직원이 서윤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구겨진 앞치마, 땀범벅이 된 얼굴, 손수레에 실린 소박한 도시락 박스들, 옆 테이블에는 만나라 푸드의 도시락이 이미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의 업체,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테이블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두 업체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박 팀장이 서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거의 늦을 뻔했잖아요. 준비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100인분 다 준비했습니다. 박 팀장이 서윤의 도시락 박스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글쎄요, 양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품질이 문제죠. 아무튼 행운을 빌어요. 그 말을 남기고 박 팀장은 만나라 푸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음식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블라인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7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양학 교수, 외식업계 전문가, 복지시설 관계자, 그리고 일반 시민 대표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 업체의 도시락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답게 어떤 업체의 것인지 표시는 없었고 단지 어와 비라는 라벨만 붙어 있었습니다. 어는 만나라 푸드의 도시락, B는 서윤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먼저 A 도시락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고기, 새우튀김, 잡채, 형형색색의 샐러드까지 포장도 세련되었고 구성도 풍성해 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수저를 들어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화려하네요. 불고기가 달콤하고 먹기 편해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몇몇 심사위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좀 짜지 않아요? 조미료 맛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박 팀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B 도시락,
서윤의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A 도시락에 비하면 훨씬 소박한 구성이었습니다. 현미밥, 된장국,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깍두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수저를 들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된장국에 말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저를 든 손이 멈췄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 있던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맛이 이상해요?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니요, 반대예요.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장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둘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는데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백하다고 느꼈다가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복지시설 관계자인 심사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음식은 먹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자극적이지 않은데 계속 손이 가요. 영양학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트륨 함량을 낮추면서도 감칠맛을 살린 게 인상적이에요. 어르신들 건강을 고려한 메뉴 구성이 눈에 띕니다. 일반 시민 대표로 참석한 중년 여성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 떠올랐어요. 요즘은 이런 맛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의 도시락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만나라 푸드의 도시락은 절반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만나라 푸드 황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우리 쪽이 구성도 좋고 재료도 비싼 건데. 박 팀장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블라인드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잠시 후 심사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30분 후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사위원 7명의 투표 결과 A 업체 2표, B 업체 5표 압도적인 표차로 B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윤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5표라고요? 자신이 이긴 건가요?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서 있는데 진행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B업체는 정성 가득 엄마 손 반찬입니다. 대표 김서윤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심사위원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그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단순히 맛만 평가한 게 아닙니다. 음식에 담긴 정성,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봤습니다. 김서윤 대표님의 음식에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 순간
서윤의 눈과 박 팀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황 사장이 박 팀장의 팔을 잡아 끌며 행사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단상 위에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멀리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야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그 허름한 잠바를 입고 가게에 오던 할아버지 손님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껏 자신을 지켜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그날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반찬을 담다가도 문득 멍해지곤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긴 건가, 꿈이 아닌 건가. 하지만 휴대폰에 저장된 계약 일정 문자를 볼 때마다 현실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재단 건물에서는 긴급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회의실에 쌓인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급식 사업 관련 지출 내역서, 업체 선정 과정 기록, 그리고 박 팀장의 업무용 이메일 백업 파일까지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뭐지? 감사팀장이 한 장의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 일식집 결제 내역이었는데 금액이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입찰 공고가 나기 직전이었고 함께 식사한 상대는 만나라 푸드 황 사장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해외여행 경비, 심지어 아파트 중도금까지 황 사장 측에서 박 팀장에게 흘러들어간 금액이 총 2억 원이 넘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강 회장에게 보고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구겨졌습니다. 박 팀장을 불러.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30분 후 박 팀장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자신감 넘치던 걸음걸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감사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마자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앉게. 박 팀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감사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설명해봐. 박 팀장이 보고서를 펼쳤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장소, 심지어 은행 계좌 이체 기록까지.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업무상 필요한 만남을. 업무상 필요? 강 회장이 박 팀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황 사장에게서 2억 원 넘게 받아먹고 다른 업체들은 서류 단계에서 걸러버리고 정성껏 준비한 소상공인의 기획안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게 업무상 필요한 일이었나? 박 팀장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음식을 다룬 게 아니야. 권력을 휘둘렀어. 자네 손에 달린 결정 하나로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누군가는 절망에 빠지는데 자네는 그걸 돈과 바꿨어. 박 팀장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습니다.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재단을 세운 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 나도 한때 밥 한 끼가 간절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네 같은 사람이 그 뜻을 짓밟았어. 강 회장이 돌아서서 박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로 자네는 해임이야. 그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네. 황 사장도 마찬가지고. 박 팀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자네가 스스로 걷어찬 거야. 강 회장이 비서를 불러 박 팀장을 데려가게 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이 가벼운 차림으로 서윤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가한 오후였습니다. 서윤이 강 회장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강 회장이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테스트 때 많이 놀랐어요. 어르신이 거기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강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놀랬겠지.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서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정식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단 복지시설 급식 사업 계약서.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자네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겼으니 당연한 거야. 연간 계약이고 조건은 여기 적힌 대로야. 서윤이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약 금액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가게 매출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저 같은 작은 가게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자네 가게에 다닌 게 몇 달이야. 자네가 음식에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챙기는지 다 봤어. 자네 같은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가게 건물주가 자네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들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재단에서 새로 인수한 건물이 있어. 시설도 깨끗하고 위치도 괜찮아. 거기서 가게를 운영할 생각은 없나? 서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요? 근데 임대료가 첫 1년은 무료야. 그 다음부터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거고 자네가 자리 잡을 때까지 재단에서 지원하겠네.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건물주 정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기름기 대신 땀이 가득했고 목소리도 어딘가 쩔쩔매는 듯 했습니다. 김 사장 나야.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 사장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좀 심했어. 임대료 인상이니 자재 쌓아놓은 거니 그건 다 취소할게. 원래대로 계약 유지하면 안 될까? 서윤이 정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을 내쫓으려고 온갖 방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단과의 계약 소식이 퍼지자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거든요.
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이전이라고? 야, 김 사장.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윤이 앞치마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길을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장님의 횡포를 견딜 이유가 없으니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 사장이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서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 사장은 한참 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다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은 새 가게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예전보다 2배나 넓은 주방, 깨끗한 시설, 그리고 손님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널찍한 홀까지. 새 간판에는 여전히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성 가득 엄마 손 반찬. 첫 대규모 납품날 서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복지시설 12곳에 보낼 500인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양이었지만 이제는 새로 들인 장비와 넓은 주방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납품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저녁, 서윤의 통장에 정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서윤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데리고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민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뭐든지요? 응, 뭐든지. 민우가 서윤의 손을 잡고 신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어보며 좋아하는 아이를 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다고.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가게 밖으로 나오며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킬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가게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이 담긴 집밥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겨났고 재단 급식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복지시설에 도시락을 납품하고 저녁에는 가게를 정리하는 바쁜 나날이었지만 서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여성이 메뉴판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가장 싼 게 뭐예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점심 특선이 있어요. 된장찌개에 반찬 3가지, 밥까지 해서 5,000원이에요. 드셔보실래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그리고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평소 내는 양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상을 받은 여성이 한 숟갈 떠먹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요. 저 혼자 아이 키우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서윤은 그 자리에 앉아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간 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것,
오늘은 아이 분유가 또 없어서 막막했다는 것.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여성이 계산을 하려 하자 서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대신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여성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면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데리러 가는 시간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해 주신다고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이 가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서윤의 가게에는 직원이 한 명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미혼모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서윤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년 사이에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모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혼모 성공 신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지역 명소로라는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기자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응했습니다. 인터뷰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저는 그저 엄마일 뿐이에요.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저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고 저도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가게에는 손님이 더 많아졌고 서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편지도 여러 통 도착했습니다. 봄이 되자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서윤은 민우의 교복깃을 가지런히 정돈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 이제 초등학생이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최고야.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둘이서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가게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학교를 찾았습니다. 운동장에는 형형색색의 망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가족석을 찾아 앉으려는데 누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긴 어떻게? 강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초대해줬어. 명예 할아버지로 와달라고 하더군. 서윤이 깜짝 놀라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전 어린이집 발표회 때 텅 비어있던 옆자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옆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고 빈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민우가 점점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힘내. 강 회장도 옆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민우가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민우가 서윤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요. 서윤이 아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우 최고야. 엄마 눈에는 항상 1등이야.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문득 예전에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민우의 어린이집 발표회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이 옆에 빈 공간이 있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 찍은 사진에는 민우 옆에 서윤과 강 회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빈 공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서윤은 가게 수익의 일부를 홀어머니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매달 꾸준히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 강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윤이 아이들에게 장학증서를 나눠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맛이 세상을 바꿨어. 서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음식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어. 그 정성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야. 서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서윤과 민우가 석양이 지는 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민우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응, 왜? 예전에 우리 집은 왜 둘이냐고 물어본 적 있잖아요. 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순간, 응, 기억나?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은 꽉 찼어요. 서윤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꽉 찼다고? 응. 엄마랑 나랑 그리고 할아버지도 있고 가게 이모들도 있고 우리 집은 이제 둘이 아니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서윤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민우의 손을 더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은 이제 꽉 찼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가게 간판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정성 가득 엄마 손 반찬. 그 불빛이 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서윤에게는 대단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정성껏 반찬을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진심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